러시아의 침공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위기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푸틴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자세는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도 비난도 아닙니다. 그냥 겉보기에는 관망과 중재입니다. 유엔 총회 긴급 특별회의에서의 러시아에 대한 규탄 결의에도 기권했습니다. 러시아의 깐부로 통하는 중국은 그러나 시종일관 불분명하고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중국의 셈법이 복잡해졌지만 분명히 노리는 전략적 지향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알아봅니다. 먼저 이번 전쟁은 중국에 있어 1대1로 실현에 방해가 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러시아가 침공을 단행한 지난달 24일 중국은 각국의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존중한다면서도 러시아의 안보 문제에 대한 합리적 관심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입장을 각각 이해한다는 어정쩡한 멘트를 한 것이지요.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나토의 동진에 줄곧 반대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미중 패권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속으로는 러시아 편을 들고 싶겠지요. 적의 적은 내 편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중국이 중국몽 실현을 위해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1대1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유라시아의 중요한 거점국입니다. 그래서 화웨이 등 50여 개 중국 기업이 우크라이나에 진출해 있죠. 더구나 러시아 반대편에 서 있는 전 유럽을 적으로 돌릴 수는 없었겠지요. 유라시아 지역의 위기는 1대1로의 실현에 방해가 됩니다. 중국의 목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느 쪽과의 관계의 악화도 피하면서 자국 경제에 있을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한다. 그러면서 그 틈새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챙긴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적극 지지하지 못하는 기막힌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에게 중국은 깐부 같은 우방이라고 할 수 있지요. 러시아에게 중국은 12년 연속 최대 무역 파트너인데요. 지난해 양국 간 무역액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1,50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공개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 수 없는 형편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죠. 충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이나 크림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독립을 지지해서 그랬다고 하지도 못합니다. 그 이유는 대만이 있기 때문이죠. 돈바스 크림 주민들이 스스로 독립할 능력이 안 돼서 러시아가 독립을 시켜주고 자결권을 지원했다고 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자충수가 돼버립니다. 중국에도 신장, 티베트, 대만의 독립을 지지해야 하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에너지 금수 조치에 대비해 중국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만들어 놨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시진핑은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을 인지하고 푸틴에게 실행을 올림픽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러면서 전쟁을 위해 러시아는 중국과 중요한 계약을 했습니다. 매년 380억 입방미터씩 수출하기로 했던 천연가스 양을 100억 입방미터 늘린 480억 입방미터씩 수출하게 됐고 원유도 향후 10년간 1억 톤을 더 송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예상대로 전쟁이 조기에 종결됐다면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며 취했던 모호한 입장은 중국의 현 국제적 지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전쟁은 생각보다 길어졌고 미국과 서방국가는 중국이 러시아의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상황이 됐죠. 정세가 중국의 뜻대로 전개되리라는 법은 없지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당장은 미국을 적으로 하여 서로 협약을 맺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뿌리 깊은 상호 불신 때문에 만에 하나 서로 동맹이 된다 해도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혈액에 장사근성이 녹아있는 상인종으로 불릴 만큼 장사근성이 강한 민족입니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대처할 수단을 찾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원유 수입을 중단할 가능성이 커졌죠. 이 과정에서 독일 정부와 카타르가 장기 에너지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러시아로부터 가스와 석유를 낮은 가격으로 후려쳐 살 수 있다는 계산이죠.
중국은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에게서도 원유를 값싸게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는 원유가 10달러 오를 때마다 중국에 있어 0.8%의 성장률 저하와 0.8%의 인플레이션을 가져오는 덫을 놓은 미국의 의도를 상쇄시킬 수 있는 방편이 됩니다. 더구나 러시아를 도와 석유, 가스를 사주는 것은 중국에게는 또 다른 이득이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도 불구하고 대미 흑자가 계속 증가해왔습니다. 이 돈을 유한화로 태환하여 중국에서 풀게 되면 중국은 인플레이션의 무덤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번 달러는 해외에서 소화되고 중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러 국채 이자로 아시아, 아프리카의 1대1로 국가에 도로나 항만을 지어주고 빚을 갚지 못하면 희토류 채굴권을 얻어내거나 군사기지 조차권을 얻어내는 시기죠. 이렇게 러시아에서도 천연가스, 석유, 항공기 등을 싸게 사면서 달러를 해외에서 소화하는 방책입니다. 더욱 놀라운 장사수법은 정크본드 수준까지 폭락한 러시아 국채를 사주는 것인데요.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을 동결하자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환율이 87%나 올랐죠. 따라서 똑같은 돈으로 엄청나게 많은 루블화를 환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환율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기준 9.5%에서 20%로 2배 이상 올려버렸는데요. 값싸게 환전한 루블화로 러시아 국채를 사면 금리가 높은 국채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전쟁이 끝나서 루블화 가치가 올라가면 국채 가격도 오르죠.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양방으로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돈으로 예전보다 더 많은 루블화로 환전해서 예전보다 금리가 더 높아진 러시아 국채를 사서 나중에 국채 가격이 오르면 따블에 따따블로 수익을 보는 셈이죠. 이건 일타쌍피가 아니라 일타삼피입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한다 해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석유나 천연가스로 대신 받으면 되니까요. 참으로 얄밉도록 놀라운 중국인의 상술입니다. 중국은 동아시아 내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길어질 경우 미국은 동아시아 문제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2010년대와 같은 상황을 다시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중 무역전쟁,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양안 문제에 미국의 압박이 느슨해지는 상황을 이용해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가질 수 있죠. 3월 23일 미국은 중국에 부과했던 352기의 중국산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다시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미국이 관세 혜택을 제기한 것은 미국 내 치솟는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고 푸틴의 전쟁 국면에서 중국을 달램으로써 러시아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미국의 제재에 우방의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결성한 안보체제인 쿼드 회원국 중 하나인 인도가 대러 경제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 원유를 매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원유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죠.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던 포위망의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음키프로 전쟁으로 기축통화 체제를 구축했던 페트로달러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당초 미국의 계획은 중동의 석유를 에일라트 아슈켈런 루트를 통해 남유럽에 공급하자는 것이었는데요. 당연히 미국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에 증산 요청을 했었죠. 하지만 사우디가 이를 거절했습니다. 바이든은 사우디 왕가의 비리를 파헤치던 가시큐지 제거를 지시한 사람이 빈살만 왕세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후티 반군의 테러리스트 지정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후티 반군에 대해 바이든이 사우디를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반발하는 것이죠. 빈살만 왕세자는 최근 중국에 판매하는 석유에 대해서는 유한화 결제를 허용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시진핑은 입이 귀에 걸리게 됐는데요. 이는 페트로 유한화에 다가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란과 이라크가 페트로 달러에 도전했다가 미국의 군사 경제적 제재로 정권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패권 전쟁에 몰리고 있는데요. 사우디의 앞날도 걱정이 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중국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궁지에 빠진 러시아와 야속할 정도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관리 변동 환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인민은행은 전날 시장에서 거래된 위안화 환율과 주요 교역 상대국의 통화 바스켓 환율을 고려해 기준 환율을 산정합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루블화가 폭락할 때 중국 인민은행은 루블화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배로 늘려 루블화의 빠른 하락을 방치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중앙은행 보유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내린 탓에 러시아로선 외환 보역의 절반 이상을 쓸 수 없게 됐는데요. 나머지 중에서 중국 위안화 증권 840억 달러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걸 달러나 유로화로 바꾸고 싶다고 중국 측의 의사를 타진했으나 묵묵부답입니다. 위안화 교환을 보류한 것이죠. 이것을 허용하면 서방의 제재를 위반하여 러시아를 지원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항공사는 글로벌 양대 항공 제조사인 보잉과 에어버스로부터 부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품을 교체하지 않은 채 비행기를 띄우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러시아 고위 관료는 중국의 항공기 대체 부품 공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 역시 허용하면 서방의 제재 위반이 됩니다. 러시아로선 중국이 야속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시설 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중국이 주도해 2016년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가 창설됐는데요. AIIB가 지난 3월 3일 러시아 벨라루스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도 AIIB 지분 6%를 보유한 핵심 참여국 중 하나지만 도로와 철도망 향상을 위해 승인됐거나 제한된 11억 달러 규모 자금이 보류된 것입니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부터 꾸준히 서방의 경제 제재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제 요새화 전략으로 서방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꾸준히 줄이고 외환 보유고를 늘려가며 루블화에 대한 환율 방어 태세까지 갖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제재가 시작되자 전쟁과 경제 제재가 주는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간 무역액은 2021년 사상 최고액인 1,500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같은 해 EU와의 무역액은 8,280억 달러, 미국과의 무역액은 6,570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미국 이와의 교역을 희생하고 러시아 편을 들다 제재를 당하게 될 경우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외환, 특히 달러를 보유하더라도 미국과 서방이 단일 대오로 제재를 가하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로 드러났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은 유엔 총회에서의 러시아 철군 요구 결의에서 기권하는 등 사실상 러시아를 두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취한 모양새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도움을 제공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러시아를 계속 두둔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중국은 비단위 장사 왕서방처럼 이쪽 저쪽 눈치를 보며 줄타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삭빠르게 이득을 챙기려 하겠지요. 그렇지만 매일 우크라이나 민간인 희생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현재의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수록 중국의 결단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의 전쟁에서 중국이 취하는 어정쩡한 태도와 그런 중국이 노리는 셈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중국인들은 서양의 유대인에 비교되는 혈액의 장사근성이 녹아있는 상인종으로 불릴 만큼 장사근성이 강한 민족이라는 점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노출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자료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